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윤리학 연구소 34번째 이야기, 고정과 윤리, 노자와 장자, 자연의 이치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에서 세 번째 내용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기에서는 고정과 윤리의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얘기가 주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학습 목표는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현대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자,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견의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정견의 입장. 정견의 입장을 가지면은 벗어난 진정한 자유, 기준이 명확하게 되겠죠? 기준이 명확하게 되겠다. 그래서 학습 목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이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정견이 필요하다. 선입견,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요. 자, 직접 경험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우리가 이제 요즘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유튜브 얘기를 듣고 자기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게 진짜인 양 얘기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정견의 입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라는 게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악할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편견, 공정하지도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난 지혜. 옛날에 어떤 바닷새가 노나라 교회에서 날아들었다. 노나라 임금이 그 새를 맞이하여 묘당이라는 거는 이제 제사를 지내는 곳이죠. 그래서 연회를 열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진수정찬을 베풀어 환대하였다. 누구를요? 어떤 바닷새를. 그리고 바닷새는 도리어 눈이 어지럽고 마음이 슬퍼서 고기 한 점 먹지 못하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사흘 만에 죽고 말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노나라 교회에, 그러니까 노나라는 뭐예요? 공동체, 인간 공동체 사회에 누가 바닷새가 들어왔어요. 바닷새한테 인간이 하는 그러한 것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죠. 그 대접을 하니 이 바닷새는 적응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것은 자기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자와 장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시대의 위정자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보다 많은 재물과 백성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전쟁을 하면 항상 이익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싸움을 걸어요. 이게 이익 창출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땅을 뺏거나 아니면 곡식을 내가 뺏거나 아니면 석유를 뺏거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재물과 백성을 얻을 수 있다. 옛날에는 노동력이 백성을 더 증가시키는 게 노동력이잖아요. 이게 재산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익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희생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게 되었다. 이런 위정자들이 그릇된 인식에 대하여 노자와 장자는 그릇된 지식의 출발이 옳고 그름과 좋아하고 싫어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했다. 결국 뭐죠? 분별된 인식이에요. 분별된 인식. 이 분별된 인식으로 인해서 그릇된 지식이 출발이 되었다. 따라서 모의자연이라는 건 뭐죠? 이 분별지를 없애라. 분별지를 없애라. 분별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만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파악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이게 사물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경물치지를 한다는 것은 감각의 작용과 사회의 작용이 종합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의 감각은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그런 불완전한 감각의 작용 결과
작용의 결과 그릇된 지식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기에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등 모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다. 모든 상황을 고려한 판단, 이게 뭐죠? 이게 정견의 입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견의 입장. 자, 그릇된 지식이라는 거는 정보다는 부정을 촉발합니다. 그릇된 지식은 정이 아닌 부정을 촉발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정이 촉발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에게 해를 끼치게 돼 있어요. 정은 해를 끼치지 않아요. 해는 기분이 좀 나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러한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에 매달림으로써 갖가지 부작용과 폐단이 생겨났고, 이로 인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며 결국은 뭐예요? 서로 경쟁하고 대립한다는 건 이익을 다투게 됐고, 이거에 의해서 부작용과 폐단이라는 건 다툼과 싸움, 전쟁 등이 생겨났다. 그 결과 서로 간에 투쟁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장자는 생각하게 되었다. 자, 우리는 정견이라는 거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는 거예요. 정견은 진리의 입장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정이라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기준을 삼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잘못된 기준은 잘못된 결과를 나오게 합니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장자에 있어서의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북녘바다에 곤이라는 이름을 가진 물고기가 있다. 그의 크기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으며 이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면 그 이름을 붕이라고 한다.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변해서 붕이라고 하는데, 붕의 등 넓이는 몇 천리나 되는지 알 수가 없고 힘차게 날아오르면 그 날개는 하늘을 모두 가려버린 구름과 같다. 이 새는 바다에서 큰 기운이 움직여 큰 바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타고 남쪽 바다로 날아가려고 한다. 남쪽 바다란 곧 천지를 말한다. 천지. 그래서 재해란 괴이한 일을 아는 사람이다. 예, 재해라는 사람이 이제 괴이한 일을 아는 사람인데, 이 재해가 재해가 말한 이 부분을 어떻게 말했냐면은, 붕새가 남쪽 바다로 날아갈 때는 파도를 일으키기를 3,000리,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오르기를 9만리. 그런 뒤에야 비로소 6월에 큰 바람을 타고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곤이란 물고기와 붕이라는 새가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령 물 갠 곳이 깊지 않으면 물이 갠 곳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큰 배를 띄울 만한 힘이 없다. 그러면 큰 배를 띄우지 못하니까 얘네들은 곤이라는 물고기가 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잔의 물을 마루에 파인 곳에 엎지르면 작은 풀잎은 떠서 배가 되지만 거기에 잔을 놓으면 바닥에 닿는다.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물은 얕은데 배가 크기 때문에 잔이 그걸 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잔을 배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바람 쌓인 것이 두텁지 않으면 큰 날개를 띄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9만리나 올라가야 날개 밑에 충분한 바람이 쌓인다. 그런 뒤에 비로소 붕은 바람을 타고 하늘을 등에 진 채 아무런 장애도 없이 바다로 남쪽을 향해 가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곤이라는 물고기가 붕이라는 새가 되어서 얘가 6개월 동안 날개짓을 해서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서 6월에 큰 바람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날기가 굉장히 힘든 이 붕이라는 새를 매매와 비둘기가 그를 비웃으며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조금만 힘껏 올라도 느릅나무, 다목나무 이런 가지에 머무르지만 때로 거기에도 이르지 못해서 땅바닥에 동댕이 친다. 그런데 어째서 그만이나 올라가 남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터무니없는 공연한 짓이다 라고 하면서 매매와 비둘기가 붕이라는 새를 비웃었죠. 자, 교회의 들판에 나가 일하는 사람은 새끼니 식사만으로 돌아와도 아직 배가 부르지만 백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하룻밤 걸려 곡식을 찧어야 하고
천리길을 가는 사람은 석 달 동안의 식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니 이 조그마한 날짐승들이 또한 어떻게 대붕의 비상을 알겠는가? 작은 지혜는 큰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수명은 긴 수명에 미치지 못한다. 어떻게 그렇다는 것을 알겠는가? 매미와 비둘기는 붕과 곤이라는 물고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생각 가지고 모든 것의 판단에 근거를 삼으려고. 그러면 사고가 날까요, 안 날까요? 사고가 반드시 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천박한 암인데도 자신의 삶이 전부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 경계를 하셔야 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곤이나 붕이 같은 커다란 물고기나 새가 아니라 매미와 비둘기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뭐를 알고 있어요? 천박한 암. 그래서 장자는 여러 우화를 통해 진이 선악 미추 시비를 일삼는 것에 대하여 많은 비판을 하였는데 모장과 여인 이게 굉장히 중국에서 이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두 미인이 우화를 통해 사람의 눈에는 그지없이 아름다운 여인이지만 사슴이나 물고기의 눈에는 미인이 세상에 둘도 없는 흉물로 보인다고 묘사했다. 맞잖아요. 사슴의 눈에는 사슴이 이뻐 보이지 사람이 이뻐 보이겠어요? 동일한 것도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쥐니, 선악, 미추 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모장과 여인은 시간 날 때 한번 찾아보시거나 읽어보시면 돼요. 자, 모장과 여인을 두고 사람들은 미인이라 부르지만 물고기는 그들을 보면 깊은 물속으로 숨고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며 고라니 사슴은 기운껏 달아납니다. 이 네 가지 중에 누가 천하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입니까? 내가 보건대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갈림길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것이니 내 어찌 그것을 분별해 낼 수 있겠소? 라고 하면서 지금 미인의 개념을 지금 인의의 단서와 시비의 갈림길 이걸로 지금 얘기를 지금 바꾼 거죠. 무엇이 인이냐, 무엇이 옳고 그름이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분별하는 어떠한 관점과 기준을 가지고 본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죠. 따라서 상대적 관점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상대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분별을 위해서는 절대적 기준인 일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즉 일치 상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발음이라고 그랬죠. 발음이니까 정견의 관점은 지녀야 한다. 우리는 진리는 있다 없다 이 얘기를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절대적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참된 이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절대적 기준, 소크라테스도 절대적 기준을 삼았죠. 4세기 전부터 그 전에도 아마 삼았을 거예요. 지금까지 2025년에 이르기까지 절대적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과연 무엇이 옳을까? 아는 자만이 아는 거죠. 결국 장자는 이런 진이, 선악, 미추 등의 사람들의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구별과 차별을 하게 된 것이기에 이런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무의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진정한 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진정한 도의 경지라는 게 뭐죠? 진리의 경지예요. 진리.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무의의 입장은 일치 상태의 표현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하잖아요. 장자는 해자와의 대화를 통해 도의 이해는 언어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자, 장자도 결국은 도는 뭐예요? 장자도 도는 자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진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이심 점심 염화미소 석가모니와 가섭존재의 이야기잖아요.
꽃 한 눈을 들었더니 가섭존자만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같이 웃어주었더라. 도에 대한 얘기는 깨달은 자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있다 없다 뭐 저게 무슨 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자, 아내라는 사람은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다. 아내, 저도 이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의를 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된 일이구나. 하지만 아직 모자란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다. 제가 더 발전한 것은 무슨 말이냐? 예약을 잊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자란다. 아내는 다시 공자에게 말했다. 제가 더 발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전했냐? 자망하게 되었습니다. 자망? 공자는 태도를 바꿔 다시 물었다. 그게 무엇이냐? 아내가 손과 발을 입고 모든 관계에서 벗어나 몸도 마음도 텅 비어 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결국 천인합일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도와 하나가 되면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지금 여기 도와 하나가 되면 선악의 구별이 없어지고 선악의 구별이 없어진다는 게 뭐예요? 일치 상태입니다. 일치 상태는 항상 뭐예요? 발음이에요. 발음. 도와 함께 변하면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된다. 너는 정말 훌륭하구나. 나도 너희들을 따라야 되겠다. 아내가 이제 공자와 한 얘기를 지금 비유해서 장자라는 책 대종사편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장자와 해자의 이야기. 물고기들이 조용히 잘도 노는구나. 물고기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거 보세요. 조용히 잘도 놀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네. 누구의 표현이죠? 장자의 표현입니다. 해자가 아니 당신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가? 그랬으니까 해자 자네는 내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말을 하는가? 각자가 각자의 입장이 돼봤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해자는 물고기 입장이 돼봤니? 장자가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내 입장이 돼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자가 그렇지 내가 자네가 아니니 자네를 알지 못하지. 그와 마찬가지로 자네는 물고기가 아니질 않나. 그러기 때문에 자네는 물고기의 즐거움은 모름에 틀림없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자가 근본으로 돌아가 이야기하세요. 이 근본이 뭐예요? 근본 일지예요. 일지. 처음에 자네가 어찌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느냐고 물은 것은 이미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물은 것이네. 나는 지금 이 호수의 다리 가에 있으면서 점조개 물고기와 마음으로 통해서 그들이 즐거움을 안 것이네. 이게 결국 뭐죠? 일치된 거예요. 일치된 거. 일치되면 곧 일치고 이 일치는 발음이니까 얘네들은 이 발음은 뭐예요? 결국 발음은 모든 것의 공통입니다. 모든 것의 공통. 그래서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저변에. 이 정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 우리 사회의 정이 저변에 깔려 있을까요? 아니요. 저변에 깔려 있다면은 이 사회는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고 무의하고 그 도덕적이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거예요. 근데 이 정이 저변에 깔려 있질 않아요. 따라서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경제의 공동체 바탕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의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 정의의 원칙을 이 정을 우리의 공동체에 드러내는 게 그게 정의입니다. 정의.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자가 얘기한 부분은 물고기를 바라보는 장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해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상대가 돼보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한 평가, 즉 분별심을 우리는 내보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장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통심정이다. 서로 정의를 주고받았다. 누구와? 이게 물고기와 통했다. 이걸 우리가 요즘 얘기로 하면 뭐라고 해요? 텔레파시가 통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통심전이에요. 통심전.
자, 또한 장자는 사람들이 특정한 관점과 기준만을 고집하다 보면 다른 관점들과 기준들을 배척하는 시시비비의 다툼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선입견과 편견에 빠진다고 생각하였다. 이게 뭐예요? 분별지지, 분별지. 분별지는 노자 장자에 있어서 이거는 결국 얘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노자와 장자잖아요. 장자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 분별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러한 방법으로는 심재와 자망의 실천 방법을 강조하였다. 심재 자망은 뭐죠? 결국은 이거는 일치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됨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이루어지면 일치 상태가 됩니다. 일치 상태. 따라서 일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재랑 감각과 인식 분별을 한 마음이 작용을 멈추게 하여 마음이 외부의 한 부분에 얽매인 것을 막는 것이다. 심재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판단과 시시불비에서 사로잡힌 독단과 편견을 버리고 절대적인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결국은 심재와 자망은 일치점이 되는 것은 뭐예요? 일지사상에 입각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망이란 조용히 앉아서 잡념을 버리고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무아의 경지는 내가 없다라는 거니까 일지에 머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예약을 잊고 그러니까 일지 상태에 머물고 세속 가치에 대한 시비를 떠나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도와 일치가 되어 일지에 합의되어 자연의 변화에 따를 수 있는 경지, 이건 뭐예요? 이치에 따르니까 순리에 이르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장자는 스스로의 자유를 망치는 결과를 낳는 편견에 집착하는 것은 이거 뭐 분별지에 집착하는 것. 분별지는 결국 뭐예요? 자유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로부터 비롯된 지식을 가지고 사람이나 사물을 보기보다는 이게 매미와 비둘기와 같은 천박한 지식, 아주 낮고 얇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물을 보기보다는 하늘 또는 자연에 비추어 보아야 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사물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서 상대적인 시비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죠? 천인합일의 상태를 돼서 경물치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생각해보기에 장자가 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 그랬어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주어도 괴로움에 따르고,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느리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까닭이 없다. 인의가 사람들의 본래의 특성일까? 저 인을 갖춘 사람은 괴로움이 얼마나 많을까? 자, 이게 지금 뭐예요? 이 부분이. 이게 우리는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앞으로의 교육은 개인별 거기에 맞춤이 돼야 된다.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늘어주면 이게 개가 맞을까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자에 맞는 그 개인별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밟아줘야 된다. 자, 이거는 인위적 조작보다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 이는 공동체 관계를 의미, 의는 발음이자 일지 상태이자 무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의 현실의 실천적 도구가 뭐예요? 실천적 도구가 이 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도에는 본래 한계가 없고 언어에는 본래 한국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에는 본래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한국성이 없는 것이다. 이게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발은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므로 고기를 잡으면 통발을 잊어버리고, 이 통발이 뭐죠? 언어라는 얘기예요. 언어는 설명을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올가미는 토끼잡이에 쓰는 도구이므로 토끼를 잡으면 올가미를 잊어버리듯이 이때 올가미도 뭐예요? 언어지, 언어.
그래서 언어는 뜻을 표현하는 도구이므로 뜻만 알면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이 얘기가 되잖아요. 외물편에 나오는 건데 도에는 정함이 없고 언어에는 표현의 도구이자 대상을 묘사하는 방법으로서의 정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들판에 커다란 가죽나무 하나가 있어요. 그 줄기는 울퉁불퉁하고 가지는 비비 꼬여 있어서 사람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여 외면해 버렸어요. 그러나 그 덕분에 가죽나무는 도끼에 찍힌 일도 누구에게 해를 당한 일도 없이 자신의 수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모없음이 곧 쓸모있음을 아는 것이 큰일임을 어찌하여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라고. 자, 우리는 주어진 기회가 모두 선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언젠가는 그게 사용함이 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각자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은 무용한 게 아니라 쓸 때가 언젠가는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서 각자가 처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좋아. 최선을 어떻게 해요? 바르고 바람직하게. 자, 이거는 쓸모없음이 그 쓸모있음을 아는 것이 큰일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어느 하나 버리는 게 없다 라는 얘기예요. 위 사례를 읽고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발전해왔던 부작용의 사례가 있었다면 적어보고 발표해보자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고정과 윤리의 노자 장자 세 번째 이야기가 여기로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